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고대사 고고학연구소의 이우석입니다. 오늘은 제39회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 고고학연구소의 콜로퀴움이 있는 날입니다. 어, 이번 콜로퀴움에서는 저희 한국고대사 고고학연구소의 학술 연구교수로 계신 이주연 선생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셨습니다. 이주연 선생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동양사과 박사를 2020년에 졸업을 하셨고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티모르를 전공하신 거의 독보적인 분야를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소개를 하고 있지만 저도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티모르에 대한 그리고 선생님의 연구 분야에 대한 얘기는 직접 선생님께 말씀을 여쭤보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주제 포함해서 선생님께 소개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주연 선생님. 예, 지금 소개받은 이주연입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제목으로 붙인 것은 이제 아미르 티무르의 생애와 사마르칸트라고 해서 이제 15세기 역사서인 승전기 자바르나마가 이제 원어인데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티무르의 생애와 그다음에 사마르칸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아미르 티무르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이 콜로키움을 이제 저에게 이제 해보라고 제안을 해주신 소장님께서 강인호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티무르조를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보통 하는 이야기들에서 이제 티무르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건설이 되었고 이런 식으로 어떤 역사가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이 승전기라고 하는 이 역사서는 이제 어느 정도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뒷부분에 있는 사마르칸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 티무르조에 대해서 어떤 연구에 관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는 기회가 사실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소중한 편이어서 그럴 때마다 약간 이제 제가 요즘 약간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이제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조금씩 같이 붙여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팀무르가 워낙 생소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이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저는 이제 그런 팀무르조의 어떤 연구 중에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관심 있어 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같이 저희 이 연구소와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이번에 주제를 잡아 보았습니다. 우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 주신 소장님 이하 저희 연구소 여러분 선생님들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티조에 관한 이제 간단한 설명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무르조라고 하는 이 국가는 이제 1370년에 이제 건국이 되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이 지도는 이제 티무르조의 가장 핵심 지역이라고 하고 처음에 이제 건설되었던 지역인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가니스탄 약 일부, 뭐 타지키스탄 일부, 카자흐스탄 일부 그 정도가 이제 티무르조의 약간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이제 그리고 가장 티무르조가 가장 처음에 시작이 되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건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 14세기 후반 내내 이제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일대를 확장이 되었으며 그래서 이제 15세기 전반에 이제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이제 티무르조의 가장 큰 강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지도보다 훨씬 더 좀 더 넓은 이제 강역인데 그 강역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이제 좀 지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세기 후반이 되면 이 이란 특히 이제 이 티무르조의 서쪽 지역인 이란 지금의 이란 지역을 이제 이란 지역에서 여러 어떤 변방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티무르조의 영역을 조금씩 축소를 시키게 되어서 티무르조는 15세기 후반에 걸쳐서 점점 이제 영역이 이제 축소가 되다가 이 1501년에서 7년에 멸망했다고 하는데 약간 좀 다소 좀 생소한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1501년 무렵에 이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이제 북부에서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우즈벡 민족이 현재 이제 우즈베키스탄 지역으로 남하하면서 티무르의 이제 첫 번째 수도였던 사마르칸트를 이제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01년이 한 단계의 어떤 멸망의 한 단계가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들이 그래서 좀 더 남쪽이었던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의 헤라트라고 하는 지역, 여기 지금 지도상에서는 굉장히 구석에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지역으로 이제 이제 좀 아래로 있다가 이 지역이 이제 티무르조의 두 번째 수도인데요. 이제 이 지역에 있었던 티무르조의 이제 잔존 세력도 역시 이 1507년에 역시 같은 우즈벡 민족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울러서 대략 130년 정도의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그 티무르조의 그 후손들 중에 일부가 여기 지도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거쳐서 파키스탄을 거쳐서 이제 현재 이제 델리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1526년에 이제 무굴 제국을 건설을 하기도 했고 그 무굴 제국이 대략 한 300년 이상 역사가 지속이 되었는데 그 무굴 제국을 티무르조의 이제 후속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이제 좀 크게 보아서 그 국가도 마찬가지로 이제 티무르조의 일부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이제 티무르조와 그다음에 이제 남하해서 인도에 건설된 무굴 제국은 좀 분리를 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는 이제 티무르조의 그 이제 14세기부터 16세기 초반까지의 역사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 군주인 아미르 티무르는 원래는 이제 몽골 제국의 역사서에 보면 여러 이제 부족들이 막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부족들 중에 투르크 계열의 이제 바룰라스라고 하는 부족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룰라스 부는 원래 몽골리아 초원에 거주하고 있다가 그 칭기스칸이 이제 정말 거대한 영역을 이제 유라시아에서 대제국을 건설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아들들에게 여기저기 이제 땅을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그 둘째 아들인 차가타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중앙아시아 지역을 이제 분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을 해서 이 차가타이가 이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중앙아시아로 이주해 왔을 때 네 개의 부족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부족이 바로 이 바룰라스 부족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차가타이 칸부, 이제 차가타이의 그 이제 일종의 가신으로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이제 입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이 여전히 이제 몽골리아 초원에서 살듯이 여전히 이제 중앙아시아에서도 여전히 이 초원에서의 유목 생활을 누리면서 살아가던 유목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이 이제 몽골 제국의 이제 그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가면서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이 바룰라스 부족을 비롯해서 여러 부족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바룰라스 부는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제 키쉬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지금에는 이제 사마르칸트에서 대략 한 남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고 그때는 이제 이름이 샤흐리 사브스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름을 동시에 쓰는데 이 샤흐리 사브즈는 이제 페르시아어이고 이제 샤흐르는 도시라는 뜻이고 사브즈는 푸르다라는 뜻이어서 이제 푸른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도시에 보통 이제 이 티무르의 조상이었던 조상들이 이 도시에 보통 근거지를 두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제 자신의 근거지를 두고 살다가 점점 이제 팽창을 하게 되면서 주변의 다른 세력들을 이제 저지를 하고 결국은 이제 이 중앙아시아의 여기서는 이제 트란스옥시아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명 중에 하나인데 그 이제 그리스 계열의 지명입니다. 과거에 이제 이 지역의 그리스인들도 이 지역까지 이제 진출한 적이 있어서 그리스 계열의 이제 지명을 좀 쓰고 있는데 이 트란스옥시아나 지금 이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서 여러 그런 주변 국가들을 이제 아우르는 그런 영역인데요. 이 영역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70년에 이제 장악을 하고 이 지역에서 이제 수도를 사마르칸트로 삼아서 이 지역을 이제
이 지역에서 일종의 국가를 건설한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1300년, 70년부터 이후에 이제 1400년 이르게 되기까지 이제 한 30년 정도 동안 이제 거대한 제제국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티무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목 생활을 이제 유지하는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오아시스 도시들이고 대체적으로 이제 비옥한 오아시스 도시이긴 하지만 이 도시에서 조금만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광활한 초원이 펼쳐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유목민족들이 그대로 자신들의 어떤 유목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티무르도 역시 이제 오아시스 도시를 근거지로 하고 살고 있지만 그 주변에 펼쳐진 이제 초원지대에서 유목 생활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계절 이동이라고 하죠. 유목민들의 계절 이동을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 오아시스 도시의 좀 근처에 살다 보니까 이제 오아시스 도시에 살고 있었던 정주민들과 좀 오랫동안 접촉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주민들의 문화에도 굉장히 좀 익숙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티무르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이제 몽골 제국에서는 이제 비무슬림이었다가, 몽골 제국에서 이제 중국 지역에 살고 있었던 중국이나 몽골리아 초원에 있었던 사람들은 보통 이제 티베트 불교를 많이 이제 신봉을 한다면 그보다 좀 더 서쪽에 살게 되었었던 여러 이 몽골 제국의 후손들은 이제 이후에 이제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들은 이제 원래 비무슬림으로 왔다가 무슬림으로 개종하게 되었다면 티무르 같은 경우는 좀 더 이후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국가를 건설했을 때부터 이제 무슬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슬림이기도 하고 동시에 페르시아어나 이제 아랍어 같은 어떤 무슬림들의 기본 소양이 되는 언어에 대해서도 좀 해박한 인물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박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데 또 어느 정도 뭐 이제 쓰는 거나 이제 읽는 거는 못하는데 티무르가 이제 문맹이었다고 알려져 있어서 쓰거나 읽는 건 하지 못하는데 이제 말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발표를 할 때 좀 참고로 해서 제가 이제 참고로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 이제 역사서가 이제 저의 박사 논문의 이제 주제이기도 한 이제 승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티무르족의 특히 이제 아미르 티무르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승전기라고 하는 책을 이제 번역을 해서 그 번역을 가지고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번역을 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 시기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가 국내에서 이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또 아예 기본이 되는 사료를 먼저 번역을 하는 것으로 박사 논문을 쓰는 게 어떠느냐라고 이제 제 지도 교수님께서 제안도 해주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이 승전기라고 하는 책을 선택해서 이제 번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역주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저의 이제 박사 논문을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티무르족, 특히 이제 아미르 티무르 시기에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자파르나마라고 하는 이제 원어로가 이제 자파르나마이고요. 이제 보통 이제 전사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자파르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고요. 나마는 이제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것을 합쳐서 이제 승전기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페르시아어로 되어 있는 책이고 저자는 지금 현재 이란의 야즈드라고 하는 이란 중앙부에 있는 도시 야즈드라는 출신의 샤라프 알리 야딘 야즈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원래 티무르 당대 시기의 인물은 아니고 그보다 좀 이후의 시기에 활약을 했었던 역사가이자 이제 관료이기도 했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다른 여러 책들도 있지만 이 책을 이제 번역하기로 선택했던 이유는 사실 좀 문체가 굉장히 좀 아름다운 그래서 역사서이긴 한데 읽어보면 굉장히 문학 작품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명의 다른 이제 자파르나마라고 하는 동명의 다른 역사서가 있는데 그 역사서는 사실 티무르 당시에 작성이 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책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그 책을 또 좀 굉장히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두 책을 약간 비교해서 봤을 때 이제 제가 번역한 이 야즈디라는 인물이 작성한 이 자파르나마가 좀 더 저로서는 좀 더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 이 책을 선택하게 됐는데 그 동명의 자파르나마 이제 이 승전기보다 제가 번역한 승전기가 분량상으로 4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번역을 하면서 왜 괜히 내가 이걸 선택했을까라는 후회도 조금 하기는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 좀 굉장히 또 문학 작품 같고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번역에서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은 책이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제 페르시아어 실력이 좀 많이 늘었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뭐 이래저래 지금 현재로서는 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티무르 시기에 작성이 된 것이 아니라 티무르가 사망하고 나서 티무르의 아들이 이제 재위에 있었던 시기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티무르는 1405년에 사망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아들인 샤루흐라고 하는 인물이 등극을 했는데 그 인물이 대략 이제 1409년부터 1449년, 1447년까지 제 재위 기간이 있었고 그 안에 이제 건설된 이제 그 안에 작성이 된 책입니다. 그래서 대략 1424년에 완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네, 그 당시에 작성된 그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제일 오래된 사본은 1436년에서 7년, 그러니까 이슬람 달력으로 840년에 완성된 것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사본의 제일 뒷장을 좀 가져왔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이 완전 이제 시로 점철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제가 문학 작품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많은 부분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시로 이렇게 점철이 되어 있고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이 이 사본은 이제 언제 작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줄줄 쓰여 있는 요 이제 마지막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콜로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요런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이제 사본 마지막 장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본은 이제 현재 이란 이제 국립도서관에 이제 소장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란은 되게 좀 독특하게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본의 많은 부분을 그냥 인터넷에 이제 스캔을 해서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본이 이제 스캔본이 올라와 있으니까 되게 옳다구나 하고 받았는데 생각보다 화질이 그리 좋지가 않아서 제가 직접 가서 화질이 좋은 거 좀 구할 수 없냐 그랬더니 그냥 이거 있는 거 보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받아가지고 화질 좋은 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은 조금 이제 추후에 이제 제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제 제가 다른 사본들이랑 이제 비교를 해서 이것을 살펴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아주 어렵게 보지는 않는 그런 좀 상태가 좋은 이제 사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승전기라고 하는 이 역사서는 원래는 이제 서론과 그리고 세 권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권 중에 하나가 아미르 티무르, 그다음에 다른 하나가 두 번째 권이 이제 아미르 티무르의 아들인 샤루흐,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 샤루흐의 아들인 이브라힘 술탄을 다루는 그런 이제 서론과 세 개의 권으로 해서 이제 총 이제 네 권으로 이루어지기를 이제 예상하고 작성됐었던 책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인물이 이제 1424년에 이 야즈디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역사서를 작성을 했을 때 이 야즈디라는 인물은 이브라힘 술탄의 가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브라힘 술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브라힘 술탄의 조부와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그다음에 이제 이브라힘 술탄을 다루기로 이 역사서를 이제 계획을 하고 역사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미르 티무르를 다루지 않은 이제 다른 역사서도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제 제대로 남아있지는 않고 아주 유명하게 남아있지는 않고 현재 사본이 한두 개 정도 남아있는 편이고요. 이제 하필 이 서론과 그 다음에 1권의
일권이었던 이제 아미르 티무르를 다룬 승전기만 유명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거는 아직 저는 이제 확보를 하지도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아미르 티무르만을 다룬 이제 역사서 부분을 이제 이제 번역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를 보시면 사실 이슬람권에서 이 티무르조 시기 이전에는 많은 책들이 보통 통사라고 불려서 정말 고대부터 시작해서 쭉 그 시대까지 이르는 그런 이제 역사서들을 많이 이제 작성을 하는 편이었는데, 이 티무르조 시기에 이처럼 정말 티무르나 아니면 뭐 티무르 그 조에 대한 어떤 역사서를 이제 그런 식으로 반대의 역사서를 다루는 그런 역사서들이 이제 좀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티무르조 이후로 가게 되면 단대사를, 그래서 각 시대별의 어떤 역사서를 이제 작성하는 그런 이제 풍습이 이제 풍습이랄까 그런 관습이 많이 늘어나게 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역사서가 이제 통사 작성의 어떤 그런 조류와 단대사 작성의 조류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이제 그러한 역사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티무르조의 이 아미르 티무르의 그런 역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 티무르조의 이제 원래 세 권에 걸친 방대한 역사서에 작성되었던 방대한 역사서에 앞에 이제 서문으로 달려 있었던 이제 무까디마라고 하는 이제 서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티무르조 이제 승전기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전기 이제 이 서론 부분은 제가 처음에 이 이제 승전기 번역 작업을 이제 얼추 이제 마치고 막 이제 박사 논문 이제 제출을 하려고 막 할 때, 그 이제 현재 이스라엘의 히브루 대학에 계시는 이제 이 몽골 제국의 굉장히 권위자이신 이제 미하일 비라인이라는 학자분이 이제 제가 다니던 이제 학교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그분한테 이 친구가 지금 승전기를 번역하고 있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분이 혹시 서론은 번역했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제가 서론은 제가 번역하지 못했는데요 라고 했더니, 이제 그분이 서론까지 번역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서론은 사실 몽골 제국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그런 관심을 좀 많이 보이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 부분은 사실 몽골 제국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슬람권의 그 천지 창조 시기부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아니고, 천지 창조의 예를 들어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뭐 노아라던가, 아니 여기 보이시는 뭐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던가 하는 그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그런 여러 인물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이 몽골 제국의 이제 이슬람권에 들어온 몽골 제국의 이제 그 후손들이라던가 아니면 티모르조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이제 무슬림이 되었기 때문에 이슬람의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본인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이제 좀 파악하고 싶어, 이게 그렇게 약간 위치를 짓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러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고대 이슬람의 어떤 전통 상에서 이제 몽골 제국은 이제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티무르 본인은 또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계보 속에서 본인들의 어떤 위치를 짓는 이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몽골 제국도 그렇고 이제 이후에 이 티무르조도 그렇고, 본인들이 이 아담의 후손인 이제 노아의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노아의 후손 중에 셈이 있고 함이 있고 야벳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벳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이 보통 투르크인들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몽골족과 투르크족의 조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야벳의 조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야벳 밑으로 이제 쭉쭉 내려가서 무슨 쭉 이제 계보가 이어지다가 이 몽골 제국의 그 선조들로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몽골 제국의 이제 칭기스칸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계보가 이제 그래서 몽골 제국 시기에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티무르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도
이 계보 안에 또 들어가야 되고 또한 본인이 또 몽골 제국의 후손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몽골 제국과의 연관성을 좀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이제 통치할 때 있어서 정통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이제 티모르조 같은 경우는 역시 또 몽골 제국과 역시 좀 계보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실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계보에서는 이 칭기스칸의 4대조 조상인 카불칸이라는 인물과 티무르조의 8대조 조상인 카춘이라는 인물이 형제였다라고 이 계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을 텐데 그것이 이제 명확하게 뭐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그렇게 이제 보기는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몽골 제국과의 이렇게 계보를 연결을 시킴으로써 뭔가 이제 이 티무르조가 본인이 이제 뭐 정말 위대한 그 몽골 제국의 그래도 완전한 이제 직속 어떤 이제 후손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 어떤 그런 계보적으로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조상들끼리 이제 친척이었다라는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본인들도 몽골 제국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몽골 제국의 이제 몽골 제국 이후에 나타난 어떤 여러 이제 국가들을 이제 아울러서 이제 통일을 해서 이제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아우르는 거대한 국가를 이제 건설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제 계보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티모르에게 있어서 몽골 제국의 전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티모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칸이라거나 아니면 이슬람권의 이제 군주를 의미하는 술탄을 칭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이제 장군을 의미하는 아미르라고 정도만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제 이 이제 그래서 칸의 자리는 이제 공석인 상태인데 그 칸의 자리에 이제 몽골 제국의 후손 중에 한 명을 꼭두각시로 이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이제 꼭두각시 한 명을 이제 칸의 자리로 올려놓는 대신 이제 뭔가 칙령 같은 것들을 공식적으로 발부할 때는 그 칸의 이름으로 이제 칙령을 발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티무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이 뭔가 이제 군주다, 뭐 술탄이다 또는 아니면 이제 칸이다라고 이제 자신을 이렇게 지칭하는 편은 아니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몽골 제국의 후예를 앞세워서 이제 국가를 이제 건설을 하고 그 국가를 이제 통치하는 실권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칸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이제 그런 국가를 이제 형성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티무르 같은 경우에 본인의 부인이 굉장히 좀 많긴 한데 그 부인 중에 한 3명 정도가 몽골 제국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뭐 한 명은 저쪽 집안 부인, 한 명은 뭐 저쪽 집안 부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집안의 부인들을 이제 그러니까 몽골 제국의 후손 중에 여러 집안 부인들을 이제 맞이해서 본인이 몽골 제국의 부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본인에서만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라거나 자신의 손자들한테도 몽골 제국의 후손들을 이제 부인으로 맞이하도록 이제 부인들을 찾아주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런 부인의 숫자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약간 이제 티무르 같은 경우는 보통 첫째, 둘째 아들이 티무르보다 일찍 죽고 셋째, 넷째 아들은 이제 나이 터울이 커가지고 좀 이제 어린데 첫째 아들이 죽고 나서 그 부인을 셋째 아들이 계승하게 하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 죽고 나서 둘째 아들의 그 몽골 제국의 후손을 넷째 아들이 계승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몽골 제국의 이제 후손을 부인으로 삼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무르가 이제 몽골 제국의 어떤 그 거대한 어떤 위상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자신이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좀 현명하게 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티무르의 당시의 시기를 보시면 티무르를 둘러싸고 이쪽에 이제 킵차크 칸국 같은 경우나 차가다이 칸국 같은 경우가 모두 몽골 제국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몽골 제국의 후손에 둘러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제 몽골 제국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몽골 제국의 후손은 아니지만 적어도 몽골 제국의 이제 부마국이고
그래서 3위의 국가이고, 그다음에 몽골 제국의 칸을 이제 몽골 제국의 후손을 이제 칸으로 모시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선전을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몽골 제국의 어떤 위상을 좀 이용을 하려는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승전기 같은 경우 이제 본문인 승전기의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이 승전기는 본래는 이제 336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뭐 지크르라거나 더스턴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워낙 좀 이제 길지 않은 단락단락으로 이루어진 336개의 이야기로 구성되다 보니까 구조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제가 사실 번역을 할 때 임의로 이 승전기를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이제 좀 조직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은 티무르의 초기 활동을 다루는 것으로, 그다음에 2장은 좀 티무르가 장기적인 원정을 떠날 때 이렇게 보았고, 3장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더 넓은, 그래서 뭔가 이 티무르족 이제 좀 예를 들어 인도라거나 아니면 저 러시아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아나톨리아의 지금 이제 터키가 있는 아나톨리아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그런 지역으로 이제 좀 크게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시기를 이제 다루는 3장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좀 장절을 좀 구분을 해 놨는데, 이렇게 장절을 구분했을 때 이제 뭔가 그래도 이 당시의 어떤 상황, 이제 티무르족의 어떤 역사, 이제 티무르식의 역사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장절을 좀 제 임의대로 좀 나누어 보았는데, 그런 장절에 따라서 티무르의 어떤 생애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유년기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티무르가 탄생했을 때 뭐 목성이 어디에 있었고 토성이 어디에 있었고 이런 식의 천체에 관한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을 해놓은 것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제 유년기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거의 안 남아 있고요. 대신 이제 티무리가 25살 때 그 모굴이라고 하는 세력이 앞서 이 지도에서 보셨던 차가타이 칸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 제국의 후손이고, 원래는 이제 티무르조도 이 차가타이 칸국에 속해 있었는데, 이 차가타이 칸국 세력이 조금 이제 세력을 상실하면서 이제 이 티무르가 세력을 얻게 되어서 이제 티무르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는데, 그 원래 어떻게 보면 이제 종주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차가타이 칸국이 여전히 좀 동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타이 칸국의 세력이 이제 25살 때, 그러니까 티무르가 25살 때 이 티무르가 있었던 이 사마르칸트 지역, 사마르칸트라든가 이 일대 지역으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티무르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신의 종주국이었던 이제 차가타이 칸국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자신의 고향이 이제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로 이 역사서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주변에 여러 공격을 받고, 또 자신의 이제 원래 부족장이었던 삼촌은 저 멀리로 달아나고, 근데 본인은 이제 이 지역에 남아서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여러 주변 세력들과 어쩔 때 이제 연합을 하고 어쩔 때 이제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로 이제 초반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이제 1370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트란스옥시아나라고 하는 그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일대를 이제 이 페르시아어로는 이제 마하라 안 나흐르라고 부르는데요. 그 마하라 안 나흐르 지역을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이제 영역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70년부터 한 80년 정도까지 한 10년 동안 그 주변 지역, 앞서 말씀드렸던 차가타이 칸국이 있었던 모글리스탄 지역이라던가 서쪽으로 이제 호레즌이라고 하는 지역을 이제 정복을 하면서 이제 지금으로 보면 이제 중앙아시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대를 이제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380년부터는 이란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앞서 이제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한 요 지역이 이제 마허라 안나흐르라고 하는 지역인데, 요 지역을 이제 1370년에 통일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동쪽으로 또는 이제 서쪽으로 확장해 나가서 이제 10년 정도 안에 이 지도에서 보시는 요 정도의
영역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의 투르크메니스탄이라던가 아니면 지금의 중국의 신장 우이구르 자치구 지역을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 1380년 정도까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380년부터 지금의 이란 지역으로 진출을 해서 이제 이란이라던가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지역들을 이제 1380년대에 이제 장악을 하게 되고 1390년대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 예를 들어 여기에 보이시는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 이 지역에서 갑자기 이제 지금의 카자흐스탄을 통과해서 이제 이 볼가강 유역에 있는 요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원래 수도 이제 사마르칸트에서 이번에는 이제 이 동남쪽으로 진출을 해서 지금의 파키스탄이나 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이제 관통해서 북인도의 델리 지역까지도 이제 원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여기에 보이시는 시리아 지역,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라던가, 이제 이집트도 사실은 이제 목표에 뒀었는데 이집트까지는 진출하지 못하고 이제 시리아 지역의 몇몇 도시들을 이제 공격을 하면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대로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일대 거대한 영역을 이제 티무르 당시 그러니까 티무르가 앞서 보셨던 1470년부터 티무르가 사망했었던 1405년까지 이 거대한 넓은 영역을 이제 한 35년 만에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04년에 이번에는 중국으로 침략을 하겠다, 중국으로 쳐들어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 실제로 전쟁 준비를 하고 출발까지 했는데 1405년에 이제 가다가 중간에 사망을 하게 되면서 이제 티무르의 어떤 정복 전쟁은 여기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에 명나라 황제였던 이제 그 영락제도 이 소식을 이제 첩보로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데뷔를 했는데 오지 않아서 왜 오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라고 이렇게 명실록에 이제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티무르조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사실 그 뒷부분에 나머지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적은 한 15분 뭐 요 정도 동안에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연구소가 고고학 연구소다 보니까 책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약간 그래도 유적과 유물 같은 것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이제 좀 주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마르칸트에 이제 좀 남아있는 근데 이제 제가 유물을 보는 능력이 좀 없어서 유적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마르칸트에 현재 있는 많은 유적들이 보면은 되게 이제 티무르조 시기에 완성이 된 그런 유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적들이 이제 그 티무르가 그런 유적들을 이제 많이 건설을 해서 이제 사마르칸트를 이제 굉장히 거대한 제국의 이제 그런 수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유적들을 왜 그 지역 그곳에 위치시켜 놓았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사마르칸트의 역사, 그러니까 티무르조의 역사와 별개로 사마르칸트의 역사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사실 사마르칸트는 굉장히 좀 오래된 이제 오래된 도시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그래서 뭐 그리스 역사서에 보면 뭐 2000 몇 년 전부터 이 사마르칸트에 관한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라고 해서 우리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굉장히 오랜 옛날부터 사마르칸트는 뭔가 여러 국가들의 수도였겠구나라고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티무르 이전에 사마르칸트가 수도가 된 적은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좀 알려진 바로는 한 번 정도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아마 있었을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록이라던가 자료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마르칸트가 언제 어떤 왕이 사마르칸트를 장악했는지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앙아시아 연구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바르톨드라고 하는 학자가 사마르칸트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티무르조 이전에 사마르칸트를 그러니까 티무르조보다는 이제 이
한 7세기 이전에 사마르칸트를 이제 장악했었던 군주의 이름이 알려진 게 한 13명밖에 없다.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름이 알려진 게 13명 정도고 그것도 거의 이름만 알려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마르칸트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것이 그 조우관을 쓴 고구려 사신에 관해서 좀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이제 그 조우관을 쓴 그 사진도가 이제 그려졌을 당시에 군주도 사실 이름만 알려져 있지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활약했는지에 관해서는 사실 별로 알려져 있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공백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히 이제 이슬람에 의해서 이제 이 사마르칸트가 이제 정복이 되기 이전의 역사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이 710년에 이 당시에 이제 이슬람 저 서쪽에서 그래서 지도로 보여드리자면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인데요. 이 아라비아 반도 이 서쪽 부분에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한 7세기부터 이제 형성이 되어서 이제 이 지역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장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10년에는 사마르칸트를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르칸트도 710년 무렵에 이제 이슬람화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까지 한 710년에 점령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요, 한, 요 지역을 계속 이제 이슬람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탈라스 전투가 바로 요 일대에서 750년에 이슬람 세력과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가의 충돌이 있었던 것이 이제 사마르칸트보다 훨씬 더 동쪽에 있었던 탈라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제 발생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슬람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척이 됐고 사마르칸트도 한 710년에 이슬람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도 여러 역사들이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제 사마르칸트를 이제 장악을 했지만 뭐 예를 들어 우마이야조라던가 아파스조라던가 뭐 사만조, 카라한조, 셀주크 투르크 그다음에 호르즘샤 좀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국가들이 모두 사마르칸트를 장악했었던 국가들인데 실제 그 국가들의 수도가 이제 제가 써놓은 이런 이 가로 안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마르칸트는 동안에 한 번도 수도가 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셀주크 투르크 시기에 약간 이제 좀 완전히 수도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좀 어느 정도 중요한 이제 중요한 비중이 있는 그런 이제 도시로 자리한 적이 있기는 하는데 이제 뭐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마르칸트가 뭔가 수도로서 기능한 적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부분을 좀 가져와 봤고요. 이제 그러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제 몽골 제국이 사마르칸트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몽골 제국 시기에도 물론 이제 몽골 제국의 수도는 저 몽골리아 초원에 있었던 카라코름이었다가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베이징으로 이제 이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차가타이라고 하는 이제 몽골 이제 칭기스칸이 그의 아들을 이제 이 중앙아시아로 파견을 해서 이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했었던 그 차가타이라고 하는 인물이 세웠던 차가타이 울루스가 이 중앙아시아 일대에 있었는데 그 차가타이 울루스도 사실은 사마르칸트를 거점으로 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르칸트가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제 좀 거점으로 삼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제 그때마다 이제 차가타이 울루스의 다른 어떤 이제 세력들이 그 지역은 너무 도시다. 그 지역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방해를 하는 바람에 이제 사마르칸트는 이제 일단 차가타이 울루스의 수도로서도 이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한때 이 지역을 수도로 삼았었던 칸이 이제 살해가 되기도 할 정도로 이제 좀 차가타이 울루스 세력들은 이제 좀 초원지대에 이제 머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마르칸트는 이제 수도로서 기능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결국 이제 티무르 시기에 와서 사마르칸트가 비로소 수도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연구된 바에 의한 이제 사마르칸트의 역사이고,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사마르칸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마르칸트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마르칸트에서는 12세기랑 15세기, 19세기에 사마르칸트 본인이 있는 본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마르칸트의 역사서를 이제 작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서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12세기 것은 아랍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잘 못 읽고 15세기와 19세기 것은 페르시아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5세기 것이고 이제 이것이 이제 제가 좀 요즘 많이 관심 있어 하는 이제 그런 역사서인데요. 이제 이 역사서의 내용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마르칸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역사가들이 이제 연구한 역사와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단 사마르칸트가 이슬람화되기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화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제 훌륭한 종교를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왕들은 굉장히 좀 나쁜 왕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슬람 이전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고려를 하지 않고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사마르칸트를 이제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왔었던 무슬림이 이제 두 차례 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을 땐 710년에 왔었다라고 했었는데 그 710년에 왔었던 인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자신들은 이제 두 차례 이제 이 이슬람 정복군이 우리 사마르칸트를 이제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이제 와서 우리를 이제 이슬람화 시켜 주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완성했던 이제 예언자 무함마드의 사촌이었던 쿠삼 이븐 아바스라고 하는 인물이 첫 번째로 왔고 이슬람화를 했는데 이제 결국 반격을 받아서 이제 이 인물이 이제 약간 좀 여기서 좀 내용이 이상한데요. 우물로 내려가서 이제 우물에 숨었다. 그리고 나중에 세상 끝날에 그 우물에서 다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이제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로 이제 사마르칸트의 첫 번째 이슬람화가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슬람의 이제 정통 칼리프라고 하는 어떤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스만이라고 하는 인물의 아들인 사이드라고 하는 인물이 두 번째로 다시 이제 사마르칸트로 와서 두 번째로 다시금 사마르칸트를 이슬람화 시켜 주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마르칸트가 이슬람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동안 별 얘기가 없다가 12세기 즈음에 셀주크 투르크라고 하는 이제 투르크 계열의 국가에서 이제 국가의 산자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사마르칸트에 자리를 했는데 이제 이 산자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당시 이제 동쪽에 있었던 수많은 이교도들을 막아서 이제 이 사마르칸트의 이슬람을 이제 방어해 주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사마르칸트의 산자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 사마르칸트에 대한 일반적인 학자들이 생각하는 역사와는 굉장히 크게 다른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러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이 사마르칸트에 이제 이 인물들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었는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쿠삼 이븐 아바스라고 하는 인물의 무덤이라던가 아니면 사이드는 아니지만 이제 사이드의 어떤 이 조카이면서 이 이슬람 이제 사마르칸트의 첫 번째 그 이제 종교적인 이제 훌륭한 종교적 인물로 알려진 이제 어떤 인물이라던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덤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무덤이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그런 무덤, 이제 그런 이제 이슬람권의 이제 그런 이제 이 사마르칸트의 좀 어떤 거대한 이제 그런 이제 좀 종교적인 이제 그런 유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것이 이제 사마르칸트의 관광지도인데요. 이제 관광지도를 보시면 이제 뭐 아프라시아뿐이 약간 좀 다른 부분이지만 여기 보신 뭐 히즈르 모스크라던가 아니면 샤히 진다라고 하던 거나 아니면 비비하는 모스크라던가 아니면 레기스탄 이런 것들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사마르칸트에 굉장히 유명한 유적들이고 이 유적들은 모두 다 이제 티무르조 시기에 이제 완성이 된 유적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건축물들인데요. 이 유적들이 하필 왜 이 지역에 건설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 요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샤히 진다라고 하는 이제 이 티무르의 부인과 형제와 딸, 특히 이제 티무르조의 특히 티무르조 초기에 티무르의 부인이라던가 아니면 티무르의 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묻혀 있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래서 약간 공동묘지 같은 이제 그런 지역인데요. 이 지역, 굳이 이제 이 지역이 지금 여기 보시면 사마르칸트 성벽 바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지역에 굳이 이제 티무르의 부인이라던가 딸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여자 형제들 이제 주로 이제 여자들이 이제 이 지역에 이제 묻혀 있는데 왜 굳이 이 지역을 이제 티무르가 자신의 이제 여자 친족들의 무덤 지역으로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제 이슬람권을 사마르칸트를 이제 이슬람화 시켜주었던 첫 번째 인물이었던 후삼 이븐 아바스의 무덤이 이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과거에 원래 후삼 이븐 아바스라고 하는 인물의 무덤이 있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티무르의 어떤 여자 형제들이라던가 부인들이라던가 딸들의 무덤을 이제 조성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지역이 이제 티무르조의 그 여자 형제들을 위한 이제 무덤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티무르의 자미 모스크라고 해서 이제 자미 모스크는 이 이슬람권의 각 도시의 가장 큰 모스크를 이제 자미 모스크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티무르의 자미 모스크는 여기에 보이신 대로 이제 비비하는 모스크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비비하는 모스크가 이제 이 비비하는 모스크가 지도상에서는 약간 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이제 굉장히 딱 눈앞에 정말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히즈르 모스크라고 하는 이 모스크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데 이 히즈르 모스크는 사마르칸트의 첫 번째 모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쿠삼 이븐 아바스가 아마 건설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전설이 남아있는 이제 그런 모스크인데요. 사마르칸트의 첫 번째 모스크였던 이 히즈르 모스크가 이제 현재는 약간 증축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현재 한 19세기에 증축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모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모스크 바로 앞에 사마르칸트의 첫 번째 모스크이자 이 쿠삼 이븐 아바스라고 하는 사마르칸트의 소위 말하면 약간 종교적으로 말하면 주보 성인이라고 볼 수 있는 요 쿠삼 이븐 아바스가 세운 첫 번째 모스크 맞은편에 이제 건설을 해 놓음으로써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좀 훨씬 더 거대하게 이제 건설을 하거든요. 이제 그럼으로써 이 사마르칸 이 티무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마르칸트 첫 번째 모스크보다도 훨씬 더 거대한 모스크를 이제 본인이 이제 건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뭔가 좀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모스크를 이제 이 지역에 배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티무르의 무덤인 구르 에미르라고 하는 무덤인데요. 이제 이 구르 에미르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르 에미르라고 하는 이 무덤을 이제 티무르의 무덤을 본인의 이제 부인들과는 훨씬 더 먼 지역에 여기에다가 이제 위치를 시켜 놓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 구르 에미르 바로 앞에 루흐 아바드라고 하는 무덤이 있습니다. 이 루흐 아바드가 바로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사진에 있는 요 앞에 있는 요 무덤이고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뒤에 이제 구르 에미르라고 해서 티무르의 무덤이 이제 좀 한 100m 조금 남짓한 그 위치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이 루후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티무르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토착 무슬림 종교 지도자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란 아딘 사가르치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좀 사마르칸트 출신의 이제 그 종교 지도자인데 굉장히 좀 유명한 인물이어서 이 인물이 굉장히 좀 기행이 좀 있는 인물이어서 어쩔 때는 이제 이제 이슬람권의 종교의 중심인 메카 지역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로 활약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졌는데 나중에 이 인물이 이제 몽골 제국의 수도였던 대도인 지금의 베이징에 나타났다. 그 베이징에서 뭐 종교
선교 활동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인물이고 나중에 베이징에서 죽은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시신을 그의 아들이 이제 사마르칸트로 옮겨와서 여기 있는 루흐아바드에 이제 안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사마르칸트에 명망 있는 그 사마르칸트 토착 종교 지도자인데 그 토착 종교 지도자 바로 맞은편에 티무르의 이제 무덤을 이제 건설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뭔가 이제 종교 지도자와의 어떤 이제 사마르칸트의 굉장히 명망 있는 종교 지도자의 무덤과 이제 연결시킴으로써 뭔가 그 당시에 이제 정복자였던 티무르의 그런 좀 종교적인 면모를 좀 강조하기 위해 이와 같은 이제 무덤을 이와 같이 이제 무덤을 이 위치에 이제 이 지역에 위치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물은 사마르칸트의 이제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인 레기스탄이라는 건축물인데요. 사실은 그 레기스탄 중에 중간에 있는 건축물하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개는 이 티무르조 시기에 건축된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건축된 이제 그런 건축물이고 요 왼쪽에 있는 요 건축물이 이제 티무르의 손자였던 울룩백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건축한 이제 마드라사입니다. 마드라사는 이제 이슬람권의 그 학교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슬람 전통 종교를 교육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울룩백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이 사마르칸트의 굉장히 유명한 건축물이기도 한 천문대를 건설하기도 한 인물이고 굉장히 학자 군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자신의 그 마드라사 즉 이제 그 학문 연구의 이제 중심 이제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마드라사를 이제 이 지역에 건설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지도로 보시면 이제 요 지역인데 이 인물이 왜 굳이 여기에다가 이제 자신의 마드라사를 여기에다가 이제 건설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요 지역에서 바로 맞은편에 보이는 이 지역에 사실 이 지도에는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사마르칸트에서 이제 티무르가 이 사마르칸트를 장악하기 이전에 이 사마르칸트에 토착의 그 유명한 이제 뭐 종교 지도자 또는 아니면 뭐 그 지역의 유명한 어떤 그 학문으로 유명한 학자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 여기 이제 공동묘지로 이렇게 좀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거주지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만 남아있고 이제 거의 지금 거주지인데 사실 과거에는 이제 이 지역이 거의 이제 그런 유명한 토착 어떤 종교인들이라던가 아니면 이 학자들의 이제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묘지 바로 맞은편에 이제 이 레기스탄 이제 이 울룩백 마드라사를 이제 건설을 해 놓음으로써 이런 어떤 그 토착 뭐 학자들, 종교인들 그런 이들의 어떤 기운을 이제 받아서 이제 어떤 이제 이 사마르칸트의 어떤 이제 학문적인 발전을 이루는 중심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건축물은 사실 사마르칸트에서 현재 많이 관리를 안 해서 거의 부서진 상태이긴 한데 티무르조의 후기의 왕실 여성의 무덤입니다. 그래서 전기 왕실 무덤의 왕실 무덤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요 샤히 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거의 이제 굉장히 많이 이 관광 명소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후기 무덤은 관광 명소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이 부서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소련 시기에 찍어 놓은 사진이고 지금은 더 많이 부서져 있는 상태인데 이 무덤도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이 무덤 맞은편에 압디다룬이라고 하는 인물, 좀 약간 전설적인 인물의 이제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압디다룬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이슬람 정복, 이제 사마르칸트 두 번째 이슬람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 사이드라고 하는 인물을 따라서 이제 사마르칸트로 와서 사마르칸트의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가르침을 준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실 압디다룬이라는 이름 자체가
페르시아식 이름이라서 이 대부분의 이제 이슬람의 초기 활동한 사람들 다 아랍인이기 때문에 이 이름은 페르시아 이름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측면에서 실제로 이 인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거의 없고 전설적인 인물이긴 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제 사마르칸트의 사람들은 이제 이 인물이 굉장히 이제 자신들을 이슬람화해서 이슬람 교육을 시켜준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의 무덤 맞은편에 이렇게 이제 티무르조의 후기 왕실 여성들의 무덤이 이제 세워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사마르칸트의 중요한 그런 어떤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 이제 곳에 이제 티무르조의 이제 그런 특히 이제 부인들의 묘소가 이제 건설이 되어 있어 뭔가 그 지역에 사마르칸트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중심 지역을 이제 티무르조는 이제 그 지역마다 새로이 자신들의 건축물을 건설함으로써 이 사마르칸트를 이제 이전의 어떤 그런 많은 이제, 이전에 어떤 사마르칸트의 이전의 어떤 역사들에서의 이제 중요시 되는 지역들에 이제 자신들의 건축물을 이제 건설을 함으로써 이제 사마르칸트를 완전히 이제 그 티무르조의 어떤 도시로 티무르조의 어떤 화려한 건축물이 이제 가득한 도시로 이렇게 구축한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뒷부분은 제가 지금 이제 좀 살펴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제가 좀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그 김에 이제 사마르칸트의 이제 좀 유적 같은 것들을 특히 이제 사마르칸트에 가시면 이제 이 건축물들이 다 관광 코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관광 코스들이 실제로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같이 소개를 드리고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요것으로 저의 발표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주연 선생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주연 선생님께서 승전기를 중심으로 한 티무르 그리고 사마르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전에 제가 사회 아닌 사회 소개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사마르칸트는 사실 우리에게 조우간을 쓴 구글에서 신벽하 이렇게 이주연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프랍시아 궁전 요 정도 요 정도 정보가 사실은 브러시마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티무르 이전에 도읍이나 중심지적 기능으로 주목받은 적이 없다.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고 국내 같으면 경주나 뭐 서울 강남 지역 백제신라 이런 것마저 생각하고 있다가 또 그런 얘기를 들으니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예, 우리 이주연 선생님께서 딱 스마트하게 시간을 딱 압축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추가 보충 설명이나 또 질의응답을 할 시간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오늘 강연 중에 조금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이주연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직접 말씀하시기 조금 부담스러우시면은 저희 채팅창이 있으니까 채팅창을 통해서 간단한 질문이라도 좋으니까요. 남겨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실 것도 같고 제가 쭉 듣다가 그냥 단순하게 몇 가지 좀 생각이 든 게 있어서 선생님께 조금 보충 설명 아닌 보충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그 승전기라는 게 티무르 왕조의 어찌 보면 철저히 내부적인 그런 관점인데 항상 보면은 내부적 관점이라는 게 우리는 좀 더 아름답게 하고 상대방은 좀 폄하하는 특히 중국적인 그런 부분이 좀 강하게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좀 그런 자신들의 어떤 자긍심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한번 보충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게 내부적 관점이라면 당시의 외부 세계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마치 유럽인들처럼 이쪽 이슬람 세력이 유럽을 침략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중국에서 티무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잠깐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중국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례 그런 게 있으면 조금 소개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예, 우선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승전기가 그야말로 좀 이제 굉장히 좀 자신들의 자긍심을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이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목 자체가 승전이잖아요. 정말 티무르가 모든 것에서 다 승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혹가다 이렇게 뭔가 전투가 실제로는 그런 결과를 이제 낳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축소해서 아니면 좀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패배가 맞는데 그것을 이제 약간 비등비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나 그런 점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팀으로가 사실 패배를 한 적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정말 아낌없이 정말 이제 너무나 훌륭하고 네, 이처럼 대단한 이제 군주는 없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정말 자긍심을 이제 정말 두드러지게 이제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읽어보면서 생각한 거는 이제, 이제 강력함뿐만 아니라 약간 이제 티모르를 굉장히 좀 정의롭고 자비로운 군주라고 포장을 하는 것이 또 좀 한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지역에 들어갔을 때 물론 이제 초반에는 이제 좀 뭔가 사실 팀으로 굉장히 좀 많이 외부에서는 굉장히 좀 잔인하고 좀 잔악한 이제 그런 군주로 이렇게 좀 인식이 많이 되어 있고 특히 이제 그중에 정점이 되는 것이 이제 1386년에 지금의 이란의 이제 이스파한이라고 하는 도시를 뭐 7만 명을 그 자리에서 학살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그 당시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내부에서의 문제가 있고 반란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했다. 실제로는 뭔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갔을 때 본인에게 이제 너무 크게 거스르지 않았거나 빨리 이제 복속했다거나 하면 자유롭게 그들을 이제 아우르고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포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약탈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약탈을 하지 뭐 이제 약탈을 하는 것을 티모르가 금지를 시켰는지 아닌지도 사실 잘 모르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휘하에 많은 군대들이 이제 그 지역들 많이 약탈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앞서 두 번째 질문과도 연결이 되어서 끔찍 이제 백성들 중에 굉장히 좀 많이 공포에 떨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뭐 그 지역에 티모르에게 복속을 해봤자 다시 또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이제 달아나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에서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뭔가 어떤 지역에 들어갔을 때 티무르가 이 도시는 우리에게 그냥 큰 반항 없이 복속했다. 그러면 너네들을 이제 자비를 자유롭게 이제 보살펴주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자기 발걸음으로 나와서 이제 티무르를 맞이했고 그다음에 이제 티무르는 거기 들어가서 백성들을 이제 굉장히 뭐 아울렀다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멘트들이 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도 보면 이제 좀 정의롭고 자유로운 군주에 대한 그런 이상향이 있는데 그런 이상향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소 이제 이제 원래 현실과는 좀 다른 그러한 측면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좀 남겨놓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고 이제 외부적으로 보자면 저는 이제 이 이제 명나라 이제 홍무제 영락제와 티무르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연구들이 그래도 조금 이루어져 있는 편이고 저도 사실 그에 관련해서 논문을 좀 하나 쓴 적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자 간에 좀 이제 요새 연구들도 그렇지만 양자 간에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돼 가지고 좀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제 말씀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약간 주목을 해서 좀 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도상에서 아마 지금 중국에 표시된 지도가 지금 제가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중국의 이제 중국과 그다음에 이제 티무르조 사이에 중간에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이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차가타이 한국 세력이 이제 중간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을 이제 통과해서 중국으로 이제 왕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서 약간 좀 이간질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전달하다 보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이제 사실 이 특히 이제 명나라 황제 같은 경우에는 티무르조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좀 이제 확실한 편이 아니었고 반대로 이제 티무르조에서는 이게 반대로 티무르조에서도 이제 명나라에 대해서 원래 그 지역에 이제 몽골 제국이 있었는데 이제 몽골 제국이 사라지고 이제 티무르 이게 뭔가 아예 한족의 국가가 들어섰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적어도 이 티무르 시기의 어떤 초기에는 그게 좀 명확하게 이제 들어서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양자 간에 좀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어서 결국은 티무르가 예, 이 명나라를 쳐들어가려는 그런 시도도 했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다른 지역 같은 특히 서쪽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몽골 제국에 의해서 한 차례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점령이 됐거나 또는 이제 위협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한 100년 정도 지나서 비슷한 놈이 또 온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이게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니까 이제 사실 티모르가 이제 더 진출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과도하게 굉장히 좀 위협을 많이 느끼는 그런 측면이 좀 큽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이 티무르조와 유럽 사이에 이제 오스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완충 세력이고 사실은 오스만이 더 유럽에서는 더 큰 위협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반대로 오스만이 이렇게 더 유럽으로 편착하려고 하는 시기에 티무르조가 나타나서 오스만을 공격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오스만의 어떤 팽창이 한 50년 정도 늦어져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이제 오스만 이제 티무르조 덕분에 그 비잔틴 제국이 한 50년 정도 늦게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에 있어서는 오스만이 훨씬 더 위협적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계속 티무르조가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사신들도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여행기도 많이 작성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유럽 쪽에서는 많이 오히려 좀 공포를 생각보다 많이 느끼지 않았나. 만약에 티무르가 사망을 뭐 좀 더 늦게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티무르의 아들들이 이 티무르가 죽고 나서 한 4년 동안 자기네들끼리 엄청나게 싸우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정말 좀 일사불란하게 국가를 계속 팽창시켜 나갔다면 유럽이 당연히 이제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대로 좀 큰 위협을 받았을 수 있지만 티무르조 같은 경우는 이제 군주 한 명 이제 죽으면 그때부터 모두가 모여가지고 이제 내부적인 이제 서로 싸우면서 이제 그 누가 다음 군주가 될지를 이제 싸웠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이제 생각보다는 이제 위협이 되지는 않았는데 좀 위협을 크게 느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이 정도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마이크가 꺼져. 예, 아닙니다. 이주연 선생님 훌륭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은 유럽 쪽에는 오스만 제국 아까 말씀을 해주셔서 뭐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그 점이 흥미로웠거든요. 주변에 중간에 다른 세력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그 적의 적은 동지라고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일부 말씀도 해주셔서 여러 나라가 있는 그 정세 판단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됐습니다. 예. 그동안에 혹시 질문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심재한 선생님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지요? 예,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강현 선생님 혹시 지금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다른 선생님도 아마 지금 이 워낙 생소한 주제라서 막 열심히 막 공부하고 계신 거 잠깐 제가 이 선생님 저기 좀 이주연 약간 쉬시는 좀 타이밍 겸해서 이 티무르 무덤이 발굴됐거든요. 다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을 때 고고학자라서 아마 국내에 거의 알려진 게 없는데 잠깐 한 5분 정도 제가 조사한 거 잠깐 공유를 하고 그냥 좀 질문도 한번 이어서 들어볼까 합니다만 예,
화면 공유를 제가 해서 한번 볼게요. 예. 아마 이주연 교수님 이거 저기 팀으로 발굴한 그 상황들은 좀 어떻게 정보를 갖고 계시는지요? 사실 저는 반대로 제가 책이 아닌 그 유물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제 아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기요, 그 스탈린 시절에 그 1941년도에 발굴을 하거든요. 그때 그게 알리시에르 나보이라고 하는 시인, 그 우즈벡 시인 그 탄생 기념일을 맞춰서 하는데 그때 지금 말씀하신 구르 에미를 발굴한 장면입니다. 근데 요거는 그 티무르의 아들에 대한 그 아들 미란 샤흐 발굴하는 장면이고요. 이게 지금 티무르 발굴한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독소 전쟁 일어나기 정확히 3일 전에 이게 발굴이 돼가지고 이게 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티무르가 대노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제 그런 소문이 지금도 이제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게 이 저기 해골 들고 있는 사람이 그 게라시모프라는 아주 유명한 인류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그 티무르의 얼굴도 복원은 아까 저기 그 PPT에 나와 있었던 그 초상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 사람이 복원한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페르시아 쪽에서 기록된 그 얼굴들이 실제 우즈벡 사람, 그러니까 이 티무르보다는 뭐랄까 페르시아화된 그러한 좀 많이 그 변형이 된 초상이라고 우즈벡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꺼내가지고요.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다시 이 인골들은 다시 들어갔어요. 저기 무덤으로.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기는 지금 잘 안 나와 있는데 예 여기 이 실제 머리 뒤에 그 따음 댕기 머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나오고 대부분 의복들이 잘 남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얼굴에 그 모자를 쓰고 뒤에 댕기 머리가 같이 나와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질문 관련된 건데 실제 이 사람이 그 테무르란 해서 절름발이 티무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거는 이 사람의 그 오른손 이거 관절이거든요. 이게 관절이 딱 이게 연골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 사람이 이 팔을 접을 수가 없는 게 실제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계속 이 형태로 다니고 이걸 따로 이렇게 굽히거나 하지를 못하면서 이제 전 세계를 통치했다니까 그게 이야기 같지만 실제 증명이 됐고 예, 이게 그 해골 실제로도 이제 무릎도 역시 똑같은 무릎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그 절름발이 형태가 이미 나왔다고 들었고요. 이게 이 티무르 이제 해골임이고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발굴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지금 아까 보셨었던 그 초상이 게라시모프가 1950년대에 복원한 그 이제 초상화인데 이게 약간 좀 이데올로기적으로 쓰는 이데올로기상 이게 이제 이슬람화 된 사람이지만은 약간 더 뭐랄까 결국은 이게 이 사람은 몽골 사람이냐 이슬람 사람이냐라고 하는 좀 우리 그 뭐라 그럴까 흑백 논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논리에서 이 소련 측은 몽골 쪽에 가까운 쪽으로 손을 들어줬다는 약간 좀 그런 실제 두개골은 몽골로에 대해서 가깝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튀르크화된 몽골이라는 것도 이렇게 증명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본 건데요. 티무르 관입니다. 관은 지금 이렇게 유물로 나와 있어요. 여기 문양들이 보이는데 그때 발굴 당시에 보존 처리를 안 한 상태로 이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존 처리를 해가지고 아마 나중에 이거 저희 연구소 사업도 아마 2년 뒤 우즈베키스탄이죠. 그때 아마 우리 이주연 교수님과 같이 가서 한번 여기 지금 그때 발굴된 유물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2차 대전 바로 그때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발굴이라기보다 이 사람을 복원하기 위한 정비 사업 같은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또 이제 저기 기회 되면은 우리 한번 같이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제 제 질문은 이겁니다. 선생님 그 책에 그 자하라마나에 이 테무를란 절름발이라는 내지는 그러한 이 사람이 신체의 어떠한 그러한 그 핸디캡을 딛고서 영웅화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오히려 이게 더 뭐라 그럴까 이 역경을 딛고 일어난 그러한 영웅 신화로 쓴 적합한 요소였을 것 같은데
이 없었다는 건 의도적으로 감추었던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일단 해봤고, 그거 좀 혹시 뭐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질문은 이겁니다. 사실 티무르가 계속 자신을 징기스칸에 비교하면서 있었잖아요. 과연 징기스칸과 자신을 어떻게 차별을 시켰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는 완벽히 똑같이 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굳이 이 티무르를 평가한다면은 징기스칸의 야심에, 마호메드의 신성에, 초원의 그 힘을 가진 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정작 이 사람은 징기스칸, 그러니까는 전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말 이 사람은 진정 지향하는 바가 이슬람 군주였을까, 징기스칸 어떠한 그 유목 군주였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징기스칸과 비교하면 어떠한 이미지였을까라는 것이 제 두 번째 질문 되겠습니다. 예,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네, 신체적인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다른 지역, 그러니까 제 지역에 한번 티무르 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그 이제 다른 역사서에, 그러니까 다른 여행기에서 유럽 여행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름이다. 그래서 랑이 이제 그 절름발이라는 페르시아어인데 이제 그 아마도 이 사람이 그렇게 예, 유럽 사신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마르칸데 방문을 해서 이제 뭐 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티무르 랭이라고 불린다라고 한 것이 이제 소개가 되면서 이제 티무르 랭이 타운웨인이 되었던 것인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인물이 그 당시 살아갔을 때 어쨌든 절름발이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은 이제 당연히 확실하고 또 아까 보여주신 대로 이제 유적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신체적인 것을 일단 조금 약간 은폐하는 면은 저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티무르가 계속 뭔가 공격을 하다가 보면 굉장히 좀 몸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본질적으로 몸이 아프구나, 얘는 약간 좀 튼튼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만 하면 계속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느 지역으로 이제 진군을 하러 가는데 그 진군을 하러 갈 때 일단 뭔가 몸이 아파서 자꾸 가족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들을 불러들인다는 건 약간 유언을 남기려고 불러들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뭔가 괜찮아져서 다시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기록이 적어도 한 서너 차례가 있어서 굉장히 좀 이제 좀 신체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한 사람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 좀 몸이 나중에 이제 인도에서 이제 돌아올 때는 거의 침상에 누워서 이렇게 돌아오는 이 사람 말을 못 해가지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뭐 그때는 약간 몸이 뭐 피곤하고 몸이 불편해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그 전에도 많이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도 굉장히 좀 알려져 있는데 예. 네, 그런데 그럼에 비해서 그런 걸 많이 두드러지게 이제 드러내지는 않는 편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좀 궁금하고 그러면서 약간 그 이유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저도 아직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역사서가 대부분 페르시아 역사서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어떤 관념들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정의로운 군주 이것도 사실 페르시아적인 관념이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에서의 정의로운 군주 관념을 좀 이제 좀 강조를 하는 그런 책이기도 한데 이제 만약에 그 페르시아 어떤 그런 관념 속에서 좀 신체가 불편한 사람이 군주가 되는 것을 좀 꺼릴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확신하진 않은데 저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 좀 이슬람권에서도 보면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신체 건강한 어떤 남성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신체가 좀 불편했을 때 특히 좀 이슬람권에서의 어떤 그런 군주로서 적합지 못하게 보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저로서는 이제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도 생각하기에 좀 물을 입고 성장한 군주 이런 것에 대한 신화가 있어서 그런 건 오히려 좀 신체의 어떤 한계에 도전한 사람 이런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군주로서의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좀 철저하게 막는 측면을 좀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이 인물이 도대체 이제 어떤 부분을 이제 그야말로 칭기스칸과 구분되는지 어떤 부분을 이제 부각을 하는가라는 측면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칭기스칸이라고 하는 것의 위상은 본인이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의 위상을 항상 이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꼭두각시 칸을 세운다던가 이제 어떤 부인들을 이제 그런 아내들을 이제 맞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 휘하에 있는 유목 부족 군대를 예 유목 부족 군대를 통솔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런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역사적인 측면 역사서 같은 것들은 오히려 페르시아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타지킨들이라거나 이란인들이 많이 읽는 책이거든요. 이런 책에서는 보면 되게 좀 영웅적인 네 페르시아적인 영웅 관념이 있는데 그런 영웅적인 관념을 타고난 굉장히 태어날 때부터 뭔가 굉장히 제가 앞서 티무로의 어떤 탄생에 관련돼서 목성이 어디 있고 토성이 어디 있고 이제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라고 했는데 이 기록 자체가 이제 페르시아 어떤 유명 영웅들은 보통 태어날 때 별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다라는 게 있어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인물의 어떤 탄생할 때 어떤 그 별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해놓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페르시아의 어떤 훌륭한 영웅 서사시에 나올 만한 영웅 이러한 측면의 강조를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좀 강조를 하는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서 보셨던 티무르의 관의 옆에 보시면 이제 명문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관은 보지 못하고 명문만 보거든요. 글을 보는 사람이라 명문에 보시면 이슬람의 어떤 중요한 인물 중에 알리라고 하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조카이자 사촌이자 3위인 알리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 알리라고 하는 인물이랑 비슷해서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페르시아적인 영웅적인 것뿐만 아니라 보면 이슬람에서의 어떤 훌륭한 종교적인 인물에 빗대어서 티무르를 이렇게 좀 부각하는 측면도 있어서 이슬람의 군주라는 측면도 티무르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칭기스칸은 적어도 이슬람의 군주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이슬람권에서도 칭기스칸은 그냥 뭔가 이교도인데 이슬람권을 장악했다. 근데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다. 정도 생각하지 적어도 무슬림 군주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티무르는 그런 쪽에서는 좀 무슬림 군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평기 선생님, 예. 저기 이우석 선생님 손 주셨습니다. 강평기 선생님께서, 예. 예. 강평기 선생님, 바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제가 평소에 강인욱 교수님을 존경합니다. 오늘 또 우리 선생님 이렇게 티무르 관련 또 이렇게 페북에 올려주셔가지고 들어왔고요. 제가 평소에 좀 궁금한 게 한 두 가지 있는데, 티무르 성전기에 선생님 오늘 발표자신 선생님 이븐 할둔의 역사 서설에 대해서 왜냐하면 티무르가 가장 아꼈던 책, 전쟁을 하면서 가장 아꼈고 병사들에게 여러 번 자기의 사상을 이야기한 게 이븐 할둔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기에 혹시 이븐 할둔에 관한 내용들이 역사 서술에서 어떻게 이제 병사들에게 전달이 됐는지 그게 하나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티무르가 원정을 가면서 1391년에 킵차크 칸국의 수도인 사라이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핵심이 이제 아스트라한 삼각주에 킵차크 칸국의 사라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걸 당시에 성전기에서는 제 러시아적 기록에는 한 30만의 대군을 끌고 갔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어느 상태였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한 며칠간에 이걸 정복했고 사람을 얼마만큼 죽었고 러시아 측에서는 킵차크 항국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고문서가
이 티무르가 그걸 공격하면서 싹 불타버렸다라는 그게 더 이상의 이제 킵착 강국의 어떤 사료를 만져볼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성전기에서는 그 상황, 킵착 강국이 사라이를 공격해서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좀 질문, 평소에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잠깐만 죄송합니다만은 강평기 교수님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국제 정치를 전공하시고 지금 활동하시기 때문에 아마 저도 사실 되게 존경하고 아마 초창기 우리나라에서 아주 각이 특히 그 모스크바 대학에서 정치학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아주 귀한 공부하셔가지고 또 역사도 관심 많으셔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아마 본인 설명 안 하셔가지고 대신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기 답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러시아에 관련된 어떤 그런 티무르에 관련된 기록을 잘 모르는 편인데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븐 할튼에 관해서 사실은 저는 승전기에서는 이븐 할튼에 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록이 전혀 없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티무르조의 저도 이제 티무르조의 이제 기록을 보다가 좀 주변 기록들이라던가 아니면 토착 기록들을 오늘 제가 보여드린 그런 기록들도 좀 보는 이유가 이 역사서 안에 없는 내용들이 좀 이제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을 많이 보는데요. 이 역사서가 뭔가 목적에 따라서 본인들의 어떤 그런 티무르조의 굉장히 강력한 어떤 승전 이런 것을 부각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말 의도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수록을 하지 않는 편이 좀 큽니다. 그래서 군사들에 대한 어떤 통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제 기록을 남겨놓지가 않아서 이분 할튼에 대한 그런 기록이 전혀 없다라는 건 좀 안타깝지만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란 그쪽을 이제 공격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일단 1391년에 이제 뭐 거의 카자흐스탄을 완전히 이제 정말 가로질러서 가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가는데 그래서 그 지역 갈 때 거의 한 뭐 6개월 동안을 항해에서 헤맸다.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중간에 사냥을 해가지고 사냥감을 먹고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너무 보급품의 문제에 이제 봉착해 놓고 나니까 이제 나중에 보급품 문제에 굉장히 티무르가 집착을 많이 할 정도로 킵착 한국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이제 본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인식을 많이 이제 좀 큰 영향을 끼쳤던 부분인데 문제는 도시로 들어가서 그 도시를 어떻게 점령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고 이런 기록은 자세히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의 사라이를 공격하고 거의 찍듯이 호수를 하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목적에 따라서 이 책이 목적에 따라서 본인이 승리했다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쓴 책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어떤 걸 불태우고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별로 남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391년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란으로 갔다가 이란에서 다시 또 위쪽으로 올라가서 또 한 번 1395년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지역을 공격을 하는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우익이라고 해서 그 조치울루스의 우익 부분을 더 공격을 하면서 이제 여러 부족들도 공격을 했다라는 정도까지 기록은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공격했고 거기 피해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서 아쉽게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강병기 선생님께서 오늘 귀하게 찾아주셔서 질문이 아닌 도움 말씀을 오히려 더 들으신 것 같고요. 덕분에 또 우리 이주연 선생님께 또 다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한 지 약 30분 정도 흘렀습니다. 현재 시각이 3시 43분인데요. 아직 좀 시간이 약 10분 정도 좀 남긴 했습니다. 예, 혹시 우리 학생들도 좋고 다른 선생님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우리 강평균 선생님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 혹시 있으신지요? 뭐
그렇게는 없고요. 다만 이제 제가 기존에 티무르에 대해서 뭐 거기 직접 이제 가보고 그리고 뭐 이쪽 아스타란 이런 데를 이제 보면서 느낀 거는 티무르 스스로는 몽고의 후예라고, 물론 이제 러시아 측 자료입니다. 몽골의 확실한 후예다 스스로도 자청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그 이유가 몽골의 시기에서 뭐 1400년도면 아직까지 몽골의 그 킵차크汗국이라든지 몽골에 대한 어떤 그런 정통성을 받는 게 더 티무르 입장에서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슬람의 이런 것도 보다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쪽 갔을 때도 그 티무르가 태어난 그 고향 사람들, 그러니까 뭐 당나귀, 조그만 당나귀 타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도 스스로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몽골의 후예다. 그래서 오히려 좀 몽골의 후예 쪽에서 그렇게 더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이슬람을 하기보다는 좀 그런 식의 어떤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게 뭐 티무르 관련이었고, 아까 우리 강인욱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게라시모프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러시아에서 유명하신 분이시고, 우리 강인욱 교수님 워낙 잘 알고 계시고 그랬던 것 같고요. 제가 좀 많이 그 티무르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거든요. 철저하게 이제 병사를 끌고 가면서도 이제 그 과학자들을 데리고 가면서도 계속해서 토론을,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이 전쟁만 해서 전쟁의 그런 어떤 승리자가 아니라 스스로 그 어떤 과학적, 학술적 토론, 그러면서 그 이번 할둔이 경제학자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세에서,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애담 스미스 같은 사람인데 이번 할둔이, 그 이번 할둔을 티무르가 받아들였다라는 그게 저는 계속 정빙을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자기도 단순히 성자로서의 어떤 그게 아니라 어떤 국가를 번영시키려고 하는 경제적으로 그런 게 없었을까.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에게 혹시 그런 자료가 있는지 저도 못 찾아가지고 그랬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강평균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머리에 백지 상태에서 뭐가 하나 들어오려고도 막 하는데 역시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다시 고고학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고고학 얘기라기보단 잘 몰라서 우리 그 사마르칸드의 대표적인 티무르즈 문화유산에 대해서 우리 또 이주연 선생님께서 혹시라도 심심해 하실까봐 또 추가로 준비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많은 문화유산 중에 과연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인들이 뭐라 그럴까요? 어떤 일반 시민들 생각과 지식인들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는 뭐 티무르를 자신들의 어떤 역사적 뭐 정체성으로 뭐 어떤 최고의 프라이드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긴 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세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식인 사회에서 조금 다른 이견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아까 또 강평균 선생님께서 뭐 저기 러시아 쪽이 하지만 그 칭기스칸에 대한 그런 인식이 또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들기도 하는데, 뭐 일단 첫 번째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현재 생각하는 뭐 티무르의 어떤 그런 문화유산 이 중에서 자신들의 프라이드로 생각하는 그런 게 있다면 그 정도 뭐 하나 정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역시 또 지식인 사회에서의 그 티무르에 대한 이미지가 혹시 다르게 평가하는 그런 견해가 좀 있는지 그거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사실 티무르가,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항상 좀 혼란스럽게 생각이 되는 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게 정말 민족적으로 좀 그렇긴 한데, 그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을 이루고 있는 우즈벡이라고 하는 민족은 엄밀히 말하면 티무르족을 몰아낸 민족입니다. 티무르족가 일단 1500년대 우즈벡에 의해서 몰아냈거든요. 그 우즈벡은 이제 러시아에 있었던 키차크汗국의 후예이고,
그들이 이제 오히려 또 이제 몽골 제국의 후손 국가이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몰아내서 이제 티무르조의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다 좀 일부는 이제 남아 있었겠지만 또 이제 일부는 또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몽골 제국을 건설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민족적으로 보자면 물론 이제 그 뭐 이거를 우즈벡이라고 하는 민족이 정말 그래서 사마르칸트를 이제 정말 그 이전에 썼던 티무르조 관련된 사람 다 몰아내고 정말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제 우즈벡이라고 하는 민족은 사실은 티무르조를 몰아낸 민족인데,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가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티무르가 이 국가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히브리어를 몰아낸 건 우즈벡 쪽이니까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충돌이 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티모르는 이제 우즈벡의 굉장히 훌륭한 이제 순족인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우즈벡 민족은 티모르도를 몰아낸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도 다니면서 정말 티무르를 모든 게 다 정말 티무르에 관한 이제 그런 것이고, 그것을 또 아까 이제 그 지식인 사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게 거의 정책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이라고 하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실 소련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이제 독립한 이후에 여러 국가들이 이제 스탄이라고 해서 여러 스탄 국가들이 있을 때 그런 국가들 사이에 이제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즈베키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티무르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티무르 유산이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티무르의 어떤 수도이기도 했고, 이런저런 측면에서 이제 티무르가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국가의 어떤 정체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민족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약간 좀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약간 이렇게 좀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히무르조의 후손 얘기는 잘 안 하고 히무르가 더 부각이 되는, 그리고 이제 적어도 이제 히무르의 손자 중에 이제 문화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었던 그 울룩베이라고 하는 그 인물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별로 얘기를 좀 잘 안 하는 그런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는 이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말 민족을 가지고 딱딱 자르는 건 말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즈벡이라고 하는 민족의 원래 발상, 이게 처음 시작을 생각해 봤을 때 티무르조를 정말 이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이름을 걸고 티무르조를 이렇게 선전을 할 때 약간의 괴리감을 느끼는 게 없잖아 좀 있는 편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우즈베키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페르시아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이란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즈벡 사람들이랑 많이 이야기를 해보지 못해서 그런 관점을 이제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많이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우즈벡인들이 이 티무르를 굉장히 정말 그야말로 자기네들의 그런 하나의 자랑으로 이제 정말 정체성으로 삼고 있다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지는 또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연구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역시 이 문제는 비단 이게 우즈벡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고조선 관련된 건 종합하고 있긴 합니다만, 고려시대만 하더라도 일종의 단군민족주의 시초라고 그럴까요? 강화도에 고조선 유적이 있지 않습니까? 엉뚱하게. 그러다가 조선시대 들어가면 이제 성리학적 유교사관 때문에 기자를 내세우고 막 이렇게 하다가 40대 일제강점기에 또 단군을 내세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정권 거치면서 또 다른 다시 계속 이렇게 잘못된 또는 뭐 왜곡된 민족주의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성하고, 근데 현실적으로 왜 그렇게 시민사회에 녹아들었을까라는 그런 문제를 보면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현 상황을 보면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거울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해서 또 말씀을 들어보니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그 생각을 좀 들어보니까 그러면 또 그 주변의 국가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를테면 그리스와 그 마케도니아 공화국의 어떤 국기 분쟁이라든지 여러 뭐죠? 베르기나 별 뭐 이런 걸 가지고 했었던 문화 정체성에 대한 논쟁들. 그래서 종국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점점 경제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 다시 그런 정체성에 대한 어떤 역사 갈등이 주변에서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인 선생님한테 이런 말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제가 갑자기 또 저한테 도움 되지 어떤 걸 할까요? 네. 지금 뭐 아까 그 우즈베키스탄 있고 카자흐스탄 있고 같이 이렇게 예. 같이 있는데 일단 선사 문화에서 같은 문화권인데 이렇게 중세로 오면서 이렇게 막 갈라지고 정체성이 막 서로 이렇게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나라 저도 이웃 나라에서 그게 서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혹시 잘 선생님께 정립이 안 돼. 오히려 그 카자흐는 편해요. 카자흐는 이 중세 시대 때 티무르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진짜 카자흐 글자 그대로 카자흐 뜻이 저기 왜 그 방랑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카자흐는 아예 건너뛰어서 더 스키타이 시대인 사카 문화부터 자기들은 정통성을 찾았어요. 그러니까는 유목 문화는 우리가 먹을게. 그러자 이제 우즈벡은 그러면 우리는 오아시스에 있는 이 정착 국가는 우리가 먹을게.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티무르가 제가 이해한 바로는 왜 우즈벡의 조상이 됐냐면은 그 동네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본 사람은 우즈벡밖에 없다. 따라서 당연히 이거는 우리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카자흐도 말 못 붙이고요.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은 사막밖에 없으니까는 더 할 말이 없을 것이. 물론 여기 조로스트족이 있습니다만은 고각이 아예 없고 타지키스탄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는 또 이게 페르시아의 가장 원단 아닙니까? 감히 우리한테 말을 섞을 수 없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아니면 이슬람 여기 카자흐 우즈벡은 다 이제 하층민, 우리는 진정한 그 페르시아 조로아스터의 다 후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키르기스탄은 좀 재미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다입니다. 원래 키르기스는 저기 고향이 남부 시베리아에서 남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나도 우리가 왜 여기 왔나 모르겠어요. 약간 좀 그런 분위기라서 정리는 된 것 같긴 합니다. 예, 다만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만 저기 뭐 채팅방에도 어떤 그 성함을 안 밝히셨는데 이 좀 질문이 유물 하나 반환 관련돼 가지고 아마 이 부분은 이주연 교수님보다는 제가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예.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원칙은 그런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전 세계적으로 일본에 있는 우리 거라든지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 그 다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러시아는 양반이고 무엇보다도 소련 시절 때 유물들을 그 모스크바로 가져가 가장 큰 이유가 현지에는 그거를 보존 처리하고 전시할 만한 인프라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카자흐스탄도 예컨대 사카 무덤 발굴했을 때 그 모든 두개골들을 보냈어요 모스크바로. 왜냐하면 자기네 그 안에는 형질 인류학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존 처리 기술도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머물고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 갔는데 그러면은 이제 소련 시절 때 다시 돌려주세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돌려주겠죠. 근데 우즈벡이나 그 수많은 그 박물관들이 보존 처리나 그런 시설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막 강력하게 달라 우리가 문제 없다 그렇게 요구를 안 하고 그러한 시설이 갖추어진 것은 사실 2010년대 이후인데 지금은 너무 기한이 지나가지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아직은 못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로 박물관 그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이랑 이 교류할 때 그쪽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한국의 박물관과 보존 처리 인프라 달라는 것입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나자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는 기술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미라 박물관은 제가 전공이 이게 고고학이라서 그쪽은 잘 모르지만 아마 비슷한 맥락이 아니었을까라 생각 그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그냥 한 김에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 강인욱 선생님께서 우리 채팅창에 들어온 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예, 좀 마지막에 흥미롭고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시각 이제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 정도 질의를 받도록 저기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저기 강평기 교수님 제가 한번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평기 선생님한테 제가 이게 정말 무리한 걸 수 있는데 아니 예, 아니 말씀하십시오, 교수님. 예. 스탈린은 왜 티무르 발굴을 지시했을까요? 그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었을까? 아니 그 왜 멀쩡하게 남아있는 걸 왜 발굴했을까요? 저 정말 그거 궁금하거든요. 그게 제가 쭉 보니까요. 꼭 티무르의 무덤만 아니고 그 스탈린 당시 소련에서는 그러니까는 러시아 제정 시절에 있던 황제들 무덤도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죠. 예, 몇 개 심지어 열었죠. 예, 우스펜스키 크렘린에 있는 우스펜스키 성당에 있는 그 이반 대제의 머리도 이제 드러내고 그러면서 아마 그 어떤 그 소련 시절에는 그러니까 어떤 미신들 이런 거를 좀 타파하고 싶은 그런 욕구 새로운 게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에 있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러시아라든지 이런 정통은 무덤을 함부로 열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죽은 간을 열어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근데 소련은 종교도 부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궁금한 거 자신들이 막 믿었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그래서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소련 이것도 드러내고 저것도 드러내고 그 중에 그 중앙아시아 옛날에 티무르가 있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게라시모프가 그 당시에 아니 이 찻잔을 노인 할아버지가 와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무덤을 캐면 무덤을 드러내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빨리 이 전쟁을 그런 전쟁이 없어야 되니까 소련 정치국에다가 전보를 쳐서 어떻게 할지 너희들을 결정해서 알려달라. 그러면 관을 열겠다. 심지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국에서 전보가 날라온 게 열어라라고 이제 명령이 날라온 거죠. 그래서 그러면 열지 해서 아마 어떤 그 시절에 꼭 티무르만 드러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소련 전체에 그건 아마 소련 고고학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분석해서 이런 걸 해석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잘 모르고요. 아무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상당히 제가 볼 때도 맞는 추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앙상 레짐으로 규정하고 다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딱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면 그게 또 러시아 전통적으로 이콘 아주 네. 유명한 이콘들을 또 모시고 그거를 막 이렇게 성당에 모시고 막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소련의 혁명가들이 심지어 저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그 이콘 그렇게 숭배하는 그 이콘들을 한번 파괴시켜 보는 거죠. 뭐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신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혁명가들이 그런 거를 좀 일부 미신을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냐. 그렇게 또 어떤 사례들도 곳곳 종교적인 관점에 그런 것도 제가 뭐 들었고 읽어본 적은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서 왜 레닌을 미이라 만들어요? 그게 또 레닌의 미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표터르 대제 본인은 저 유럽을 여행을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유럽에서 이제 영국에서 또는 네덜란드에서 시신이 알코올에 들어있는 걸 봤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궁금해가지고 그 시신을 러시아로 가지고 왔는데 포터르 대제 이후부터 포터르 대제 본인도 죽고 그게 이 알코올에 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장례가 한 뭐 6년인가 있다가 결국은 땅에 들어갔는데 이게 표토르 대제 때부터 아마 그런 식의 어떤 알코올을 해서 부패하지 않게 해서 시신을 하는 그런 문화 그게 잠정적으로 원래 러시아에서는 그런 게 싫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련 시절에도 그런 식의 어떤 미라를 만들고 관리하는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명한 그 장군이었던 그 나폴레옹하고 했던 쿠투조프 장군도 죽고 나서 그 저쪽에 폴란드에서 죽었는데 시신이 이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를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간은 간대로 드러내고 내장은 내장대로 드러내가지고 심장은 심장대로 드러내고 또 방구를 해서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뭔가가 저도 확실하게 모르는데 그 몇 개 사건을 추정해 보면 아 그런 식의 또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게 이제 소련도 그런 식의 어떤 게 있었다. 뭐 제가 보면 현재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재미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마지막에 또 우리 강인 선생님과 강평기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제 39회 콜로키움이 더 공부해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우리 오늘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 고고학연구소가 주최하는 제 39회 콜로키움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이주연 선생님께서 아미르 티모르의 생애와 사마르칸드 그리고 사마르칸드에 있는 티모르조의 또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고요. 또 관련된 또 역사 인식에 대해서까지도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말씀까지 얻어가면서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이주연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의 39회 콜로키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